우르릉쾅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밟길 듯한 천둥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나루터 주막에 낡은 처마를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노하여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흉흉한 밤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주막의 문창호지가 찢어질 듯 펄럭거렸고 틈새로 새어들어온 황소바람에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마치 죽은 듯이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며 젖은 무명옷에서는 퀴퀴한 빗물 냄새와 더불어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풍겨 나와 주막 안에 가득 찬 왁자지껄한 취객들의 소음조차 그 사내의 주변 한자 거리 안으로는 침범하지 못하는 듯했다. 사내의 앞에는 식어 빠진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이 놓여 있었으나 그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빗줄기가 들이치는 문틈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사내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주모조차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상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정도였다. 사내의 낡은 삿갓 아래로 언뜻 보이는 턱수염은 제멋대로 자라있었고 소매 끝은 달아빠져 올이 풀려 있었으니 영락없는 낙향한 선비이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민의 행색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주막의 단골 손님인 늙은 뱃사공 서씨는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다가 힐끔거리며 그 사내를 훔쳐보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내의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과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어깨선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 때문이었다. 서씨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장사치에게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어이 저 양반 보게. 숨 쉬는 소리 하나 안 들리지 않는가. 꼭 산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 그러자 장사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에이, 이 빗속에 갈 곳 없어 웅크리고 있는 거렁뱅이일 테지요. 술맛 떨어지게 신경 쓰지 마슈. 그때였다. 닫혀있던 주막의 문짝이 부서질 듯 굉음을 내며 활짝 젖혀지더니 비바람과 함께 거대한 덩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며 주막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아이고, 날씨 한번 더럽게 춥구먼 주모. 여기 술상 좀 봐오거라.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등장한 이는 인근 장터와 나루터를 주름잡으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왈자패의 우두머리 일명 왕발이라 불리는 자였다. 곰가죽을 덧댄 털조끼를 입고 허리춤에는 육중한 몽둥이를 차고 있는 왕발의 뒤로 험상궂게 생긴 졸개넷이 낄낄거리며 따라 들어왔는데 그들의 몸에서는 비린내 나는 빗물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하여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은 기겁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츠렸다. 왕발은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털지도 않고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와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촌부들의 술상을 발로 툭 차며 으름장을 놓았다. 비키라 이 쥐새끼들아, 형님들이 오셨는데 자리를 비워드려야 할 것 아니냐. 촌부들은 혼비백산하여 술잔과 안주 접시를 챙길 새도 없이 불이 나게 자리를 피했고 왕발 일당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중앙의 가장 넓은 평상을 차지하고 앉았다. 주모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행여나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급히 따뜻한 술국과 탁주 항아리를 내어왔으나 왕발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보고는 퇴하고 바닥에 뱉으며 소리를 질렀다. 에잉, 국물 맛이 왜 이리 밍밍해. 주모 내년이 물을 탔느냐 아니면 오늘따라 손맛이 간 것이냐. 그는 주모의 엉덩이를 희롱하듯 툭 치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고 졸개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하며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의 아나무인 격인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왕발의 주먹이 얼마나 매운지 익히 알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고 그저 숨을 죽인 채 빨리 이 불청객들이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왕발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구석진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삿갓 쓴 나그네였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등장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오직 저 초라한 행색의 사내만이 자신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발은 술기운이 오르자 괜한 심술이 발동하여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그네를 쏘아보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저기 구석에 처박힌 놈, 귀가 먹었나 형님들이 왔으면 일어나서 인사라도 한번 박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나그네는 대꾸는커녕 들고 있던 술잔을 입에 가져가지도 않은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고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왕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자 옆에 있던 졸개 하나가 알랑방귀를 뀌며 나섰다. 형님, 저놈이 아마 겁을 집어먹어서 오줌을 지르고 있나 봅니다. 제가 가서 낯짝이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졸개는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나그네에게 다가가서는 다짜고짜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위협했다. 이보슈, 우리 형님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탁자 위에 국그릇이 흔들려 국물이 조금 넘쳤으나 나그네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삿갓 아래 감춰진 눈으로 졸개를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조명 탓에 눈빛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으나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도 서늘하여 시비 걸러왔던 졸개는 순간적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왕발과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한 졸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나그네의 삿갓을 손으로 툭 쳐서 벗기려 들었다. 얼굴 좀 보자니까 왜 이리 비싸게 굴어. 그 순간 나그네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졸개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빠르고 은밀하여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그저 스치기만 한 줄 알았을 것이다. 술이나 데우시게 객기 부리지 말고. 나그네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쇳소리가 섞인 듯 단 묵직한 울림이 있어 듣는 이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졸개는 자신의 손목을 잡은 나그네의 악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마치 무쇠로 만든 집게가 뼈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오는 통증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나그네의 눈빛에 압도되어 입이 떡 벌어진 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나그네는 잠시 후 잡았던 손을 세우르르 놓아주었고 졸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는데 손목에는 이미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왕발은 자신의 부하가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술상이 뒤집힐 정도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이런 빌어먹을 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다귀가 감히 내 아우에게 손을 대. 왕발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쿵쿵거리며 나그네에게 다가오자 주막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이제 곧 피바람이 불 것이라 예감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왕발은 나그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나그네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그 손길을 피하고는 여전히 앉은 채로 담담하게 말했다. 비 오는 밤이오. 서로 갈 길이나 조용히 갑시다. 소란 피워봤자 좋을 것 없소. 그의 말투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훈계의 어조가 담겨 있어 왕발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다. 왕발은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몽둥이를 풀어 손에 쥐었다. 좋을 것 없어 이놈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오늘 내 놈이 제 발로 걸어서 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나그네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깊은 피로감과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자의 체념, 그리고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기척이 섞여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식은 국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어디를 가나 똥파리들이 꼬이는구나. 조용히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 말은 왕발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왕발은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며 나그네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으려 했다. 주모는 아이고 사람 죽네 하며 비명을 질렀고 손님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나그네의 오른손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 통으로 향했다. 쾅 몽둥이가 내려쳐진 곳은 나그네의 머리가 아니라 그가 순식간에 몸을 피한 빈 의자였다. 튼튼한 나무 의자가 박살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그네는 어느새 일어서서 왕발의 측면에 서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대나무 젓가락 한 쌍이 쥐어져 있었다. 왕발이 헛스윙의 반동으로 휘청거리는 사이 나그네는 젓가락으로 왕발의 손목혀를 정확하게 찔렀다. 에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왕발은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마비된 팔을 부여잡았다. 나그네는 차가운 눈으로 왕발과 그 뒤에서 주춤거리는 졸개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경고했소. 조용히 가라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그러나 한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맹수는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법이다. 왕발은 고통을 참으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저놈 잡아 쳐 죽여버려. 그 명령에 쭈뼛거리던 졸개넷이 일제히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거나 의자를 집어들고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었다. 좁은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그네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고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의 눈빛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곧이어 폭풍 우치는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살기가 주막 안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의 시작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세상의 풍파 속에 숨죽여 살아왔던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은 한 마리 용이 마침내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나그네의 낡은 옷자락이 춤을 추듯 펄럭이기 시작했다. 나그네의 옷자락이 펄럭인 것은 찰나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유연했으니 칼을 빼들고 달려들던 졸개들의 서슬, 퍼런 기세는 허공을 가르며 무색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좁은 주막 안졸개들의 칼날이 나그네가 앉아있던 빈 의자의 다리를 내리찢거나 서로의 어깨를 스치며 엉거주춤하게 뒤엉키는 꼴 사나운 광경이 연출되었는데 정작 그 칼부림의 목표였던 나그네는 어느새 한 발자국 물러나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문개 표표히 서서 그들의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왕발은 자신의 수하들이 제풀에 지쳐 비틀거리는 꼴을 보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으나 방금 전 젓가락에 찔린 손목이 욱신거려 감히 다시 덤벼들지 못하고 입으로만 악을 써댔다. 이 날쌘 미꾸라지 같은 놈 사내라면 정정당당하게 붙을 것이지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나 나그네는 그 도발에 응하는 대신 천천히 시선을 돌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주모와 구석으로 몰린 촌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곳에서 자신이 본격적으로 무공을 펼친다면 이 낡고 허름한 주막은 순식간에 폐허가 될 것이요. 며칠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저 불쌍한 주모는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만두시오. 내 더 이상 그대들과 엮이고 싶지 않소. 나그네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놀랍게도 다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 의자를 바로 세우고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어버린 국밥 그릇을 숟가락으로 휘휘 젓는 그의 태연자약함에 주막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멈추고 그를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왕발과 그 일당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자 기만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나그네의 그 행동을 항복의 표시로 오인했는지도 모른다. 왕발은 욱신거리는 손목을 문지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저놈 보게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는 모양이지.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겁이 나서 꼬리를 내리는구나. 졸개들도 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킬킬거리기 시작했고 방금 전의 낭패감은 순식간에 비열한 우월감으로 뒤바뀌어 주막의 공기를 다시금 더럽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그네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기고만장하여 주막을 자신들의 안방인 양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왕발 일당의 횡포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들은 나그네를 향한 분풀이를 애먼 곳에 쏟아부으려는 듯 주막 안에 남아있던 힘없는 손님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구석자리에서 막걸리 잔을 부여잡고 있던 늙은 뱃사공 서씨였다. 왕발의 졸개 중 하나인 곰보 자국 난 사내가 서씨의 테이블로 다가가 다짜고짜 술상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와장창 낡은 질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막걸리가 서씨의 해진 옷과 바닥으로 튀었다. 이 늙은이가 눈가를 어디다 뜨고 있는 거야. 형님들이 기분이 잡치셨는데 혼자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졸개에는 서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고 평생 노만 저어온 앙상한 노인은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흔들리며 연신 잘못했습니다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비굴하게 빌어야만 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가 일었으나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포가 양심을 집어삼킨 비겁한 침묵이었다. 나그네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으나 그는 애써 시선을 국밥 그릇에 고정한 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나서면 저 노인은 더 큰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고 있었다. 하지만 늑대들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서씨를 구타하여 기절 직전까지 몰고 간 그들은 이제 타깃을 주모에게로 돌렸다. 주모가 겁에 질려 부엌 구석으로 몸을 피하자 왕발이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인연이 어디로 숨어 오늘 술맛 다 떨어졌으니 내년이 직접 술을 따라야겠다. 아까 내 국물 맛이 밍밍하다고 했지. 내년에 몸뚱아리로 그 맛을 좀 채워봐야겠어. 왕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마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저속했고 그는 주모의 저고리 고름을 풀려는 신용을 하며 낄낄거렸다. 주모는 살려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며 울부짖었지만 주막 안의 사내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땅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주모의 비명을 묻어버리고 있었다. 그때 나그네의 삿갓 아래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국밥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왕발의 탐욕스러운 손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려던 찰나 왕발이 갑자기 흥미를 잃었다는 듯 주모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는 다시 나그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생각해보니 저 재수 없는 놈부터 손을 좀 봐야겠어. 저놈이 얌전히 처박혀 있으니 우리가 진짜 물로 보이는 모양이야. 왕발은 주모가 흘린 술병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나그네에게 다가왔다. 졸개들이 둥그렇게 나그네를 포위하며 히덕거렸다. 왕발은 들고 있던 술병을 기울여 나그네의 삿갓 위로 술을 콸콸 쏟아부었다. 차가운 탁주가 삿갓을 타고 흘러내려 나그네의 어깨를 적시고 빗물 냄새 섞인 옷자락에 시큼한 술 냄새가 배어들었다. 마셔라. 입으로 못 처먹으면 피부로라도 마셔야지. 이게 바로 우리 왕발 형님의 하사주시다. 졸개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왕발은 빈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나그네의 반응을 살폈다. 나그네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삿갓 끝에서 술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굴욕이었다. 뼈에 사무치는 모욕이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자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솟구쳤다. 하지만 나그네는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성급한 검이 불러왔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정의를 행한다고 휘둘렀던 칼날이 결국 죄 없는 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그 끔찍한 밤을 그는 맹세했었다. 다시는 분노에 휩싸여 칼을 뽑지 않겠노라고. 세상의 법이 관아의 포졸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정의보다 폭력이 앞서는 무법천지였다. 나그네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인 자와 현재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나그네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거세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에오라, 이놈 진짜 죽었나. 왕발은 나그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미가 없다는 듯 혀를 찼다. 그는 나그네의 밥상 위에 가래침을 칵 하고 뱉어내고는 흙발을 들어 밥상을 걷어차 뒤집어 버렸다. 와르르 국밥 그릇과 수저통이 바닥을 뒹굴었고 하얀 쌀밥이 진흙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밥상을 엎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였다. 에이 더러운 놈, 밥맛 떨어지게 시리. 야 얘들아, 이놈 옷이나 벗겨서 빗속에 쫓아내라. 거적대기라도 팔면 술값은 나오겠지. 왕발의 명령에 졸개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나그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낡은 무명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가 불쌍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늙은 서씨는 찢어진 입술을 훔치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여복의 젊은이 제발 도망가게.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하지만 나그네는 바위처럼 아니 태산처럼 그 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왕발이 나그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을 때 비로소 나그네의 얼굴이 등잔불 빛 아래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놀랍게도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극한으로 압축해 놓은 상태였다. 나그네는 자신을 잡고 있는 왕발의 손을 내려다보며 아주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주막 안에 모든 소음을 뚫고 들릴 만큼 명료하게 물었다. 이것이 내 놈들이 사는 방식인가? 약한 자를 짓밟고 굶주린 자의 밥그릇을 엎는 것이 내 놈들이 말하는 호걸의 도리인가? 그 질문은 너무나 뜬금없고 진지하여 왕발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상황에서 도리를 논하다니 미친놈인가 싶었지만 나그네의 눈빛이 주는 기이한 압박감에 왕발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부하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붙들었다. 도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여기서는 내 주먹이 도리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왕발은 악을 쓰며 나그네의 뺨을 후려치기 위해 손을 높이 쳐들었다. 짝 하는 소리가 주막을 울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들려온 것은 둔탁한 타격음이 아닌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나그네가 어느새 왕발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챈 것이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아까는 경고였다면 이번에는 명백한 제압이었다. 나그네의 손아귀 힘은 마치 거대한 쇠사슬처럼 왕발의 손목을 조여들었고 왕발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핏기가 싹 가셨다. 요악 이거 안 놔. 왕발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그네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그네의 인매가 살짝 비틀리며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인내의 둑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내 놈의 법이 주먹이라면 나그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살기가 묻어 나오고 있었다. 밖에서 치던 천둥 소리가 마치 그의 분노에 호응하듯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내 오늘 그 법대로 심판해주마. 내 놈들이 엎어버린 밥상보다 더 처참하게 내 놈들의 그 오만방자한 뼈마디를 추려주겠다. 나그네는 잡고 있던 왕발의 손목을 비틀어 그를 바닥에 무릎 꿇렸다. 빗굴렸다. 쿵 왕발의 무릎이 마루바닥을 찍는 소리와 함께 주막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괴롭힘의 현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냥터로 변모할 참이었다. 늑대들이 호랑이의 굴에 들어와 잠자던 호랑이에 콧수염을 뽑은 격이 되었으니 다가올 피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낡은 삿갓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그네가 고개를 들자 그의 드러난 이마에는 깊은 흉터가 번개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주막의 등잔불이 미친 듯이 일렁거렸다. 왕발의 무릎이 바닥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는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 소리조차 잠재울 만큼 주막 안의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그네의 소나기에 잡힌 왕발의 팔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천하를 호령할 듯 거만했던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크악, 이 팔 안 놔. 내 팔이 부러진다. 왕발은 고통으로 허연 눈자위를 뒤집으며 발버둥 쳤으나 나그네의 손은 마치 천년 묵은 고목의 뿌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그네는 그 소란 속에서도 태연히 남은 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삿갓을 집어 먼지를 털어내고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 왕발을 옆으로 휙 내던져 버렸다. 덩치 큰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주막의 벽에 쿵 하고 처박히자 흙벽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며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졸개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촌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으나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왕발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핏발선 눈으로 악을 쓰자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뭐 하고 있어. 이 병신들아, 저놈 쳐 죽여 칼칼 꺼내. 왕발의 도끼 어린 고함에 주춤거리던 졸개, 넷이 품속에서 시퍼런 비수를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칼날이 등잔불 빛을 반사하며 살벌한 빛을 뿌렸고 주막 안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평상 밑으로 혹은 부엌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내 놈이 무술 좀 쓴다 이거냐. 어디 칼침도 막아보시지. 가장 앞장선 곰보 사내가 기괴한 기합 소리와 함께 나그네의 복부를 향해 비수를 찔러 들어왔다. 그 속도는 제법 빨라 일반인이라면 피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었으나 나그네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다.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탁자 위에 굴러다니던 쇠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챙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곰보의 비수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나그네가 젓가락으로 비수의 옆면을 정확히 가격한 것이다. 손목에 전해진 강렬한 진동에 곰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는 사이 나그네의 젓가락은 멈추지 않고 곰보의 명치를 가볍게 찔렀다. 퍽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곰보는 개구리처럼 낮아빠져 거품을 물었다. 이 괴물 같은 놈.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좌우 그리고 정면에서 동시에 쇄도하는 칼날은 피할 곳 없는 협공이었다. 주모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러나 그 순간 나그네의 몸이 마치 연기처럼 흐릿해지더니 그들의 포위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발놀림은 취권을 추는 듯 비틀거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상대의 사각지대를 점하고 있었고, 손에 든 젓가락은 춤을 추듯 현란한 궤적을 그리며 졸개들의 급소를 타격했다. 딱딱딱 3번의 타격음이 연달아 울렸고 3명의 졸개는 동시에 무릎을 꿇거나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누구의 팔꿈치 관절을 누구의 무릎 뒤 오금을 쳤는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신속함이었다. 나그네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칼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드는 것이다. 고작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는 데 쓰라고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엄중함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인의 기백을 넘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내공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졸개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왕발은 달랐다. 그는 공포보다는 수치심과 분노에 잠식되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자신이 이 지역의 제왕이라 믿어왔는데 이름 모를 나그네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왕발은 부러진 의자, 다리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나그네에게 다가왔다.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관아의 포졸도 아니고 내로라는 무관들도 내 앞에서는 길을 못 펴는데 내 놈 따위가 감히. 왕발이 휘두른 몽둥이는 힘만 잔뜩 들어갔을 뿐 이미 빈틈투성이었다. 나그네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고는 왕발의 등을 손바닥으로 툭 밀었다. 왕발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술독에 머리를 쳐박았다. 와장창 독이 깨지며 묵은 술이 왕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내 이름이 궁금한가? 나그네는 술 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리는 왕발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게 가라앉으며 과거의 회상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가문 피칠갑을 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 밤. 그리고 스승이 남긴 마지막 유언. 검을 버려라. 그리고 백성 속에 숨어들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것이 네가 속죄하는 길이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명우명의 삶을 택했고 자신의 뛰어난 무공을 철저히 숨긴 채 장사치나 농사꾼 흉내를 내며 전국을 떠돌았다. 하지만 오늘 이 썩어빠진 세상의 단면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때로는 묵묵히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보다 불의를 부수는 주먹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침묵이 능사가 아님을. 나그네는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곳에는 낡은 천으로 칭칭 감아둔 10년간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다. 허나 불의를 보고도 지나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으니 오늘 너희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주러 왔다. 나그네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왕발은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이 주막을 불질러 버릴 테다. 왕발은 품에서 부싯돌과 기름병을 꺼내들고 위협했다. 비열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의 행동에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빗속에 불을 지른다면 주막은 물론이고 인근 민가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주모는 아이고 왕발날이 제발 참아주십시오 하며 울며 매달렸으나 왕발은 그녀를 발로 걷어차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나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주마. 그는 기름병을 바닥에 던지고 부싯돌을 쳐대기 시작했다. 그 찰나의 순간 나그네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다. 그는 발끝에 힘을 주어 바닥에 떨어진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걷어찼다. 핑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날아간 사금파리는
왕발이 쥐고 있던 부싯돌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왕발이 손을 부여잡고 부싯돌을 떨어뜨리는 사이 나그네는 이미 허공을 날아 왕발의 코앞에 착지해 있었다. 바람과 같은 신법 에셴파 축지법이라도 쓴 듯한 그 움직임에 왕발은 숨이 턱 막혔다. 나그네는 왕발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곰 같은 거구의 왕발이 나그네의 한 손에 의해 허공에 매달려 버둥거리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불을 지르겠다고 내 놈의 그 더러운 욕망을 태울 불은 지옥에나 가서 찾아라. 나그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보다 더 차가웠다. 왕발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마지막 발악으로 나그네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려 했다. 그러나 나그네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하고는 잡고 있던 손에 내공을 실었다. 우두둑. 왕발의 쇄골이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고통에 찬 비명이 주막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다. 쓰러져 있던 졸개들은 감히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나그네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격렬한 움직임 탓에 옷섭이 벌어지며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둥근 모양의 노수의 폐였는데 등잔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늙은 뱃사공 서씨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 물건을 보다가 이내 두 눈을 부릅뜨며 숨을 들이켰다. 그 노수의 폐에는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무려 3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삼마패, 삼마파이. 그것은 단순한 암행어사의 신분증을 넘어 왕의 특명을 받고 움직이는 감찰사만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서씨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저것은 서씨가 무언가 외치려던 찰나 나그네는 재빨리 발로 마패를 덮어 감추었다. 하지만 이미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주막 안의 공기는 단순한 공포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어 흐르기 시작했다. 왕발은 고통 속에서도 바닥에 떨어진 그 물건의 형상을 얼핏 보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면 지금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이 남자는 단순한 무림고수가 아니라 나라의 법을 집행하러 온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왕발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그네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마패를 밟은 발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공공연하게 신분을 드러내면 도망친 관리들과 결탁한 지방 토호들이 낌새를 채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 뻔했다. 그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악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쳐들어갈 생각이었다. 나는 그저 밥값을 하러 온 나그네다. 하지만 내 놈들에게는 오늘 밤이 꽤나 길고 고단할 것이다. 나그네는 왕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왕발은 널브러져 신음했고 나그네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난장판이 된 주막겁에 질린 백성들, 그리고 쓰러진 악당들. 이제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다. 나그네는 쭈뼛거리며 구석에 서 있던 주모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모 새끼줄이 있으면 좀 가져다 주쇼. 이놈들을 묶어 관아 앞에 배달해야 하지 않겠소. 주모는 멍하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나리. 주모가 부엌으로 뛰어가는 사이 나그네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국밥 그릇을 챙겼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숟가락을 주워 옷자락에 쓱쓱 닦고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 역시 밍밍하군. 그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주막 안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왕발이 노리고 있던 진짜 뒷배, 그가 믿고 설치던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아직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잦아들고 거센 빗줄기가 보슬비로 변해갈 무렵 주막 밖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진동과 함께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왈자패들의 경박한 발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규율 잡힌 군화 소리였으며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횃불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며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수령님 행차시다 모두 고개를 조아려라. 우렁찬 관노의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자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다. 왕발 일당이 늑대라면 지금 오는 자는 그 늑대들을 부리는 교활한 사냥꾼이자 이 고을의 생사여탈권을 쥔 형암 조대감이었기 때문이다. 주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고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묶여있던 왕발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환희에 찬 비명을 질러댔다. 삿도 나으리 나으리 여기입니다. 저놈이 감히 나으리의 충직한 일꾼들을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주막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조대감이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으나 눈매만은 살모사처럼 매섭고 차가웠다. 그는 난장판이 된 주막 내부와 굴비 엮이듯 줄줄이 묶여있는 왕발 일당을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평상 위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나그네에게 머물렀다. 나그네는 형암이 들어왔음에도 일어서기는커녕 턱을 괴고 앉아 그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 땅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죄였다. 조대감의 입가가 비틀리며 분노로 떨렸다. 내 이놈 감히 고을의 수령이 당도하였는데 예를 갖추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 내 놈이 정령목이 10개라도 된단 말이냐. 형암의 호통에 주막에 석가래가 울렸고 뒤따라온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나그네를 포위했다. 나그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를 갖추라 하셨소. 예란 사람에게 갖추는 법이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에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벼락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씨 노인은 기겁하여 숨이 넘어갈 뻔했고 포졸들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터질 듯 팽창했다. 뭐라 이 미친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려 주리를 틀고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형암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 기세였으나 나그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그 전에 내 당신에게 물을 것이 있어. 지난 3년간 이 고을의 쇠곡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2배나 더 거쳤는데 그 남는 곡식들은 다 어디로 갔소? 그리고 관아의 창고는 비어있는데 어찌하여 삿도의 댁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있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오. 나그네의 질문은 조대감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다. 조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내 놈이 누구기에 감히 관아의 행정에 참견이란 말이냐. 필시 도적대의 첩자가 분명하다. 저놈의 입을 당장 찢어라.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나그네를 도적으로 몰아 즉결 처형하려 했다. 그것이 부패한 권력자들이 진실을 덮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으니까 왕발은 바닥에서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꼴 좋다.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관아의 힘을 당할 수 있을 줄 알았냐.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포졸들의 창끝이 나그네의 목덜미를 향해 좁혀져 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나그네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아의 힘이라. 그래,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오늘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횃불의 불빛이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찬란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밤 얼핏 보였던 노수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 우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나그네의 입에서 터져나온 아니 천지를 뒤흔드는 사자후와 같은 외침이 주막을 가득 메웠다. 동시에 주막 밖 어둠 속에서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부정한 관리와 탐관 오리들은 썩 물러가라. 주막의 문과 벽이 뜯겨나가듯 열리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조대감의 호위 무사들과 포졸들은 암행어사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 창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관직이 아니라 왕이 직접 내려보낸 공포의 대명사였기에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것이다. 조대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나그네 아니 암행어사를 바라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던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사또, 아이고 죽여주시옵소서.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비루한 개처럼 엎드려 덜덜 떨었다. 나그네는 삿갓을 벗어 던졌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준수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있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대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관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백성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왈자패와 결탁하여 약한 자들을 괴롭히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어사또의 호통은 가을 서리보다 매서웠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왕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왕발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눈만 껌벅이다가 역졸들이 자신을 포박하려 하자 그제야 발악하며 소리쳤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사또 나으리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조대감은 자신의 코가 석자라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어사또는 왕발의 면전에 대고 싸늘하게 선고했다. 내 놈의 뒷배였던 사또는 이제 없다. 너는 양민을 수탈하고 폭행한 죄, 그리고 관아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무법천지를 만든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왕발은 그제야 자신의 운명이 끝장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주막 구석에 숨어있던 주모와 서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억눌려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쾌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모가 달려와 어사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하였다. 어사또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일어나십시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주모는 쌓였던 서름이 복받쳐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다. 어사또는 조대감을 향해 다시금 엄숙한 목소리로 명했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 조 아무개의 관복을 벗기고 당장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창고를 열어 그동안 착복한 곡식과 재물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역졸들이 일제히 예 하고 대답하며 조대감의 관모를 벗기고 포승줄로 묶었다. 조대감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애원했지만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나갔다. 밖에서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떠오르는 태양빛이 주막 앞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어사또는 왕발이 흘렸던 말, 그리고 조대감이 은연중에 내비쳤던 태도에서 무언가 석연찮음을 느꼈다.
조대감 정도의 지방관이 이토록 대담하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조정에 더 큰 뒷배가 있기 때문일 터였다. 어사또는 끌려가는 조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고을의 썩은 뿌리는 뽑아냈지만 독초의 씨앗은 아직 한양에 남아있구나. 그는 품속에서 서찰 한 통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조대감의 집무실 비밀, 금고에서 미리 입수한 한양의 권세가와 주고받은 뇌물 장부였다. 채비를 서둘러라. 한양으로 올라간다. 어사또의 명령에 역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떠나기 전 엉망이 된 주막을 둘러보았다. 부서진 기물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백성들. 그는 주머니에서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 주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으로 주막을 수리하고 당분간 장사 미천으로 쓰시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이오. 주모는 손사래를 쳤으나 어사또는 억지로 쥐어주고는 말에 올랐다.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어사또와 역졸들은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주막에 남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젊은 어사또가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그러나 동시에 믿게 되었다. 저런 꼿꼿한 대나무 같은 관리들이 있는 한 조선의 하늘이 영영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씨 노인은 멀어지는 어사또의 행렬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부디 무탈하시게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참으로 귀한 구경을 했구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그날 밤 주막을 뒤흔들었던 비바람과 천둥 소리는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나루터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강변의 버드나무는 연두색 잎을 틔워 강물 위에 들이우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루터는 오가는 상인들과 길손들로 활기를 되찾았으니 지난날의 흉흉했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왕발 일당이 휘젓고 다니며 공포를 심었던 그 자리는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었고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주막은 어사또가 남기고 간 은자로 말끔하게 수리되어 어사주막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주모는 이제 더 이상 왈자패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나 주막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곳이 바로 암행어사 나리께서 국밥을 드시고 가신 자리입니다. 하며 자랑스레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그녀가 내오는 국밥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인심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진해져 있었다.